그 빚은 법적으로 온전히 어머님 것입니다. 저는 수십억 원짜리 정부 조달 계약서를 검토하며 숨겨진 함정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족 안의 도살인 함정은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제 뺨을 때리기 전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생활비를 대면서도 무시당하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는 빈말로 아첨하는 동서를 떠받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빗속으로 쫓겨났고 제 결혼 생활도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66통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했던 며느리가 위조된 연대보증 서류를 검토하는 게 직업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67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빨간색 결제용 펜을 들고 문을 나섰을 뿐입니다. 저는 공공조달청 사무실 책상에 앉아 건설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수당을 벌기 위해 야근을 한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문득 한 하청업체의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 날인된 날짜는 10월 12일인데 첨부된 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사흘 뒤인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해당 서류를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는 허위 제출건으로 분류하고 수백만 원짜리 입찰을 기각했습니다. 후배 직원이 어떻게 그런 걸 찾아냈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잠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황명숙 여사의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새 정수기 값과 이달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가족 식사는 제발 평화롭게 지나가길 바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남편 백승조의 차를 타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저녁만 먹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서인 천소라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는 자기 남편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 큰 소리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황명숙 여사는 그런 소라의 옆에 붙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소라가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값싼 옷차림과 따분한 공무원 직업에 대해 귓속말로 비아냥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님은 공무원 월급 쥐꼬리만 해서 이런 거 하나 못 사 입죠? 저는 입술을 깨물고 채소만 썰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대처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승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고 저를 도우려 했지만 그 모습에 소라는 제가 남편을 조종한다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최고급 정수기를 새로 드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큰며느리 소라 덕분이라며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시선은 거실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인 노란색 은행 봉투에 꽂혔습니다. 제가 어제 현금을 인출할 때 썼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봉투 위에는 빨간 펜으로 천소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상냥하게 웃으며 어머니께 가장 좋은 모델로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간 봉투를 소라가 가로채 자기 이름을 써서 시어머니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이토록 뻔뻔한 도둑질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봉투에 든 돈은 제 통장에서 나온 거예요. 어제 오후 3시 10분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돈이에요. 그러자 소라가 숨을 들이켜며 마치 피해자인 양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형님, 질투하는 거예요?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시어머니는 즉시 소라의 편을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 복덩이한테 무슨 막말이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동서가 은행에서 돈 인출한 문자 메시지 보여주세요. 소라는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왼쪽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작은 거실에 짝 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는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을 느꼈습니다. 남편 승조가 경악하며 일어나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 한심한 가족들을 둘러본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가며 저는 제 오랜 침묵을 그 집에 영원히 버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차 조수석에 앉아 차가운 생수병으로 얻어맞은 뺨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승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와 형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한순간에 파탄 나버린 가족관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승조는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제 그들과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어머니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는 끝이에요. 나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의 작은 전셋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명확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저는 뺨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해방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침실을 비췄습니다. 저는 뻣뻣하고 욱신거리는 뺨의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66통. 모두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감보다는 차가운 호기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승조의 휴대폰을 확인하니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 엉망이 된 집,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빚에 대한 두서없고 오타가 가득한 절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걸어가 서류 가방을 열고 제 빨간색 결제용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혹시 모르니 우리의 금융 기록부터 정리해두라고 말한 뒤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값싼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2명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어머니가 애지중지 가꾸던 화분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부 기관 감사관처럼 차갑고 권위적인 자세로 그들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흩어진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기어와 발목을 붙잡고 용서와 도움을 빌었습니다. 저는 어제 제 뺨을 때렸던 그 여자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직업적인 냉정함만이 느껴졌을 뿐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라와 어떤 주식 리딩방 투자에 대해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초췌한 모습의 소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이건 그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이고 저 남자들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소라의 변명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질문만 정확하게 던졌습니다. 어머님, 연대보증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셨어요? 아니면 인감도장을 그냥 넘겨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 전쯤 소라가 가족사업, 세금, 감면 서류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을 가져갔다고 실토했습니다. 저는 사기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소라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거실로 들어와 돈을 갚든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같이 울어줄 가족 중 한 명으로 여기는 듯 비웃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대부 계약서 사본 한 부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서명을 가리키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채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곧바로 서류의 양식, 표준 약관, 그리고 공증인 직인을 훑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원본 좀 보여주시죠. 제가 말하자 남자는 비웃으며 증명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그걸 읽고 실컷 울어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제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증명서에 적힌 날짜 하나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 서류, 그냥 휴지 조각인데요. 남자는 버럭 화를 내며 제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라는 제발 그들을 자극하지 말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법조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은 10월 12일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10월 15일에 발급되었네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계약 당일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증명서를 계약서에 붙이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보증인이 없는 자리에서 서류가 나중에 꾸며졌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몸담은 더러운 업계의 규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흠이 있다는 건 법으로 집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두머리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중개인이 서류 작업을 망쳤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비열하게 웃으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할머니 서류에 흠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연대보증인이 있으니까. 더 젊고 직장도 확실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증인 칸에 적힌 이름은 백승조.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옆에는 그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제 차가운 이성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수하고 집중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천소라는 시어머니만 망가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까지 이 나락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은 내일 당장 승조 씨 월급부터 압류하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소라와 마주 섰습니다. 소라는 뒷걸음질 치며
승조가 동의한 일이라고 형님을 돕기 위해 인감도장을 직접 준 거라고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승조의 인감도장이 우리 아파트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추궁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 왔을 때 승조의 인감도장을 훔쳤다고, 소라가 가족 세금 문제에 형식적으로만 필요한 서류라며 자기를 속였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인 배신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덩이라 부르던 며느리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제 아들의 것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운전대를 손톱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승조의 인감도장이 그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인감도용은 민사재판에서 사기로 인정받기가 지독히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승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동네 주민센터로 가서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전부 떼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승조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제 지시에 따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유효한 증명서를 첨부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관공서에 방문해서 그것을 발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덫을 놓기 위해서는 제 듀얼 모니터와 정부 접속 포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동 세무 신고를 위해 제가 관리하던 승조의 공동인증서로 행정 포털에 접속했습니다. 남편의 개인 문서 발급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주 전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발급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발급지는 저나 승조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옆 동네의 무인 민원 발급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날 같은 시각 승조의 신용카드 교통 내역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상 위조죄를 입증하려면 소라를 그 무인 발급기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는 보안을 위해 구청에서 관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영장 없이는 그 영상을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없었고,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내일 들이닥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특정 구청의 시설관리팀으로 발령받았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저 특정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해서 누가 찍혔는지만 알려달라고. 10분 뒤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눈에 띄는 빨간색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라는 어제 가족 저녁 식사에 바로 그 빨간 코트를 입고 왔었습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실, 시간 기록 증거,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의사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때 승조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민센터에서 떼어온 발급 이력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잃게 되는 거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성한 내용 증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잃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의 가족을 내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비는 없을 거라고 자신의 어머니와 형이 아내와 자신의 인생을 거의 파괴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승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완전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출력하고 제 인감 도장을 찍은 뒤 깔끔한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었습니다. 저와 승조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인 민호까지 포함한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소라는 즉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듯 승조에게 잠시 이자를 막기 위해 그의 아파트로 작은 대출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라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을의 시어머니의 자리였던 상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하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형 민호가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소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감옥행 편도 티켓. 소라가 코웃음을 치며 저를 극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녀는 승조를 바라보며 그가 보증에 동의했다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로 약속했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승조의 특정 날짜,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무인 발급기, 발급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습니다. 동서가 오후 2시 14분에 옆 동네 무인 발급기에서 승조 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승조 씨는 여기서 20km 떨어진 사무실에서 법인카드로 점심을 먹고 있었네요. 저는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지켜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죠? 소라는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며, 제가 컴퓨터 전문가라도 되냐며 발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발급기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달려 있어요. 동서. 그리고 그날 동서가 입고 있던 빨간색 명품 코트, 어제도 입고 왔더군요. 아주 잘 어울려요. 소라는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 민호가 아내에게 달려들어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거냐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승조에게 기어가다시피 하며 다 가족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하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소라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내용 증명 사본 한 부는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당신 남편의 보증계약은 위조 서류로 체결되었기에 원천 무효라는 사실과 함께 저는 소라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예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자수하고 모든 빚을 당신과 당신 남편 명의로 돌리세요. 그러면 나는 고소를 취하해 줄게요. 하지만 거부한다면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이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당신을 형사 고소할 겁니다. 거짓된 부와 권력을 모두 빼앗기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소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황금 며느리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소라가 완전히 패배하자 시어머니가 제게로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뺨을 때린 것, 편애한 것, 모든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조는 안전해졌으니 사채업자들에게서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했습니다. 어머님의 대출 계약서요? 첨부 서류에 흠이 있었을 뿐. 자필 서명은 진짜가 맞아요. 그 빚은 법적으로 온전히 어머님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제 능력을 쓴 겁니다. 저를 학대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단돈일 원도, 단 하나의 법률 자문도 제공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제 옆에 굳건히 서서 어머니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공공조달청에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집이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아마도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건 시어머니의 전화일 것입니다. 저는 울리는 전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잘못된 의무감 때문에 그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거절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남편 승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먹고 싶은 거 생각해놔. 저는 짧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수십억 원짜리 새로운 계약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빨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눈은 날카로웠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짜 평화를 위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알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인생에 숨겨진 함정을 정확히 간파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